네, 반갑습니다. 끝장회계의 노 선생입니다. 오늘 할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자본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까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셨던 부분은 재무상태표 관련된 부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5가지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시험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실 부분은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뭐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초 때 배웠던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T계정으로 나타낼 때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된다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산식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총수익과 총비용에서 그러니까 1년간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다면 단기란 말은 올 한해란 뜻이고 순수한 이익이라고 해서 1년 동안의 순수한 이익은 단기순이익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손익계산서의 구조인데요. 먼저 왼쪽에 보시면 매출액부터 해서 쭉 시작을 하는데 요 끝까지 단기순이익까지 요 손익계산서의 구조이거든요. 요 부분을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전산회계 2급에서도 제가 암기를 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카테고리들을 암기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도 기본적인 요 틀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뭐 기본 생으로 좀 암기를 해주세요. 그냥 연습장에 적으시면서요.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특이사항을 보시면 맨 처음에 매출액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로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서 판관비라고 부를 건데 판관비를 빼시면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계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또 뭐라 부를 수 있느냐면 매출액부터 영업이익까지를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이익은 영업이익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을 산출할 때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업이익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분만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판관비를 빼서 영업이익이 됐고 그 밑에 보시면 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 외 수익이라는 것과 영업 외 비용이라는 것을 더하고 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의 비용까지 빼면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세 번째 이익이 나옵니다. 요거는 왜 이런 이름을 가졌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법인세 비용 보이시죠? 법인세 비용 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익인데 세금을 빼기 전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전 이익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빼면 마지막 이익인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얘는 이제 세후 이익이겠죠. 회사 입장에서는요. 회사는 법인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전산회계 1급은 개인기업이 아닌 법인기업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법인이 번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해서 법인세 비용이라는 걸 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까지 기본 틀을 암기하는 것이 사실 전산회계 2급 수준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1급을 하시기 때문에 각각의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요소들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요 매출액부터 매출 원가까지 부분인데요. 사실 요거 우리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공부를 했었냐면 우리 재고자산에서 재고자산 공부하실 때 보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당시에 T계정을 우리가 하나 그렸었고 기초, 기말, 여기 이제 매출원가
그리고 여기는 순매입이라는 걸 적었었고요. 이 매출원가는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매출원가, 그리고 매출총익 이런 거 적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매출총익. 요거 기억 안 나시면 재고자산으로 다시 가셔서 복습을 좀 하시고 오시면 되겠고, 요때 당시에 나왔던 요 부분이 바로 손익계산서의 윗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매출액을 설명할 때 제가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환위, 할인 요걸 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산 항목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로 뭐 더하는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매출원가 옆에를 보시면 기초재고에서 매입 더하고 기말 재고를 뺀다 돼 있죠. 요거는 사실은 요 그림 기초에서 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이다. 그리고 이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로 넘어간다. 요 그림에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입 부분 제가 괄호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매입을 계산할 때 매입 운임과 같은 더하는 요소들 보이시죠? 얘는 부대비용을 더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부대비용은 우리가 더한다라고 했었고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환출, 할인들은 뺀다. 이렇게 다 빼고 더하고 빼고 나면 순매입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얘는 이제 순매입이 되겠죠. 순까지만 적어 놓겠습니다. 얘를 이제 순매입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특히 또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을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판관비 쪽에는 수많은 계정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관련 관리 관련 비용이란 뜻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헷갈릴 만한 거를 제가 좀 적어 보자면 감가상각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영업부서에서 하는 800번대, 판관비는 800번대입니다. 요거 실무할 때 또 배울 거니까 미리 좀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얘도 이렇게 800번대로 적어 놓을게요. 800번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뭔가 좀 판관비 아닌 것 같은 애들,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은 판관비 소속이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대손상각비 중에서 이런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은 여러분 900번대 되겠습니다. 900번대이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라도, 같은 대손상각비라도 대손상각비 기억나시나요? 얘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만 대손상각비라는 걸 쓸 수 있다 했었고, 나머지 채권,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같은, 보시다시피 얘네들을 하고 위에 있는 외상매출 차이를 보세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같은 경우는 그런 물건을 판 게 아니라 다른 상품 외의 자산을 판매하거나 돈을 빌려줬거나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영업활동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회계에서 말하는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세일즈맨들의 마케팅 활동을 말하는 것보다는 물건을 판매하는 활동을 주로 영업활동이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판관비는 수많은 계정 과목이 있지만 이 정도로만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좀 대표적인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의 비용 대표적인 세 가지는 이자 비용,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오답 혹은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로는 처분 손실, 지금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만 있지만 뭐 옆에 보시다시피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과 관련된 손실들은 전부 거의 다 영업의 비용. 그리고 위에 보시면 처분이익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영업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체크할 거는 단기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평가 손실, 여기도 평가 보이시죠? 얘네들은 단기매매 증권일 경우에는 영업 외 수익이거나 영업 외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고 목적으로 하나만 적어 놓자면 우리 매도 가능 증권, 아까 처분 손실, 처분 이익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있다 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그 다음에 손실이거나 혹은 이익이거나 합쳐서 손익이라 부르면 되죠. 얘네들은 전부 다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자, 전세내기 1급부터는 수익의 인식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이 되어야 한다.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의적인이란 말은 유의미한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 혹은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되겠지요. 팔았는데도 내가 그거에 대한 이득을 얻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관리나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야지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 수익 금액을, 판매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가도 측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세한 거는 문제 푸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방금은 수익의 인식 조건이었다면 이제는 인식 시점입니다. 언제 수익을 인식하겠느냐? when이죠, when. when. 위에 건이죠. wha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건이니까. 맞나요? 하여튼 뭐 when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일반적인 매출 같은 경우는 판매 기준이라고 해서 물건을 넘겨준 시점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용역이나 예약과 같은 거는 진행 기준이라고 해서 진행률에 따라서 뭐 몇 퍼센트 진행됐을 때 그 금액의 몇 퍼센트만 이렇게 수익으로 인식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인데요. 재화나 용역, 물건을 이제 서로 바꾸는 걸 말하는데, 동종 자산인 경우에는 따로 수익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내가 모니터를 주면서 상대방 모니터를 받아온다, 똑같은 모니터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환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이종일 경우에는 그냥 팔았다라고 서로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래쪽 두 개인데요. 위탁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수탁자라는 말이 있는데, 먼저 위탁자 다시 좀 적어볼게요. 이쁘게. 위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탁이라는 거는 그냥 부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위탁자, 부탁을 위임하는 사람이고, 수탁자, 부탁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는 나가 누군지를 우선 보셔야 돼요. 위탁자가 납니다. 나는 이제 돈이 많은 물주인데 물건을 잘 못 팔아요. 그래서 물건을 잘 파는 수탁자에게 물건을 넘겨줍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네가 대신 좀 팔아줘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수탁자는 뭐 판매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걸 받겠죠. 자, 그러면 내가 제 물건을 이렇게 넘겨주면 수탁자는 그 물건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아직 수탁자는 판매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을 인식했다라고 볼 수 없고요. 이 수탁자가 팔았을 때, 판매했을 때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면 이때 이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또 뭐랑 같이 연관이 되냐면 재고자산과 연관이 되거든요. 챕터 이름 자체가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수익 인식 안 됐을 당시에는,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지금 내 창고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탁자 창고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아직까지는 나의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것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시용 매출입니다.
시용 매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요새 홈페이지를 그 쇼핑몰 같은 거 보시면 한번 일주일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가 홈쇼핑에 물건 올린 그 제품의 사장,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래서 물건 올렸어요. 그 고객들이 이제 막 써보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말해요. 아, 이거 살게요. 그때 나는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의사 표시일, 고객들의 매입 의사 표시일입니다. 고객님들의 매입 의사 표시일을 뜻합니다. 그걸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잠깐 이 강의를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조건이 아닌 것은 이야기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 맞고요.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맞습니다.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통제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어야 되겠죠. 없다. 답은 4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수익의 인식 시점. 요건 이제 인식 시점이죠. 시점이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를 하네요. 보겠습니다.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한 시점을 수익 인식 시점. 맞습니다. 그 다음 상품권 매출은 그 상품권이 고객으로부터 회수된 시점. 요거는 우선은 우리가 백화점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다시 분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상품권을 고객이 사갈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상품권을 사용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품권 판매 시점 그 다음에 고객이 상품권을 들고 와서 물건을 살 때가 있겠죠. 내 입장에서는 이제 뭐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 요거 이제 상품권 횟수가 되겠죠. 요 두 가지 분개를 한번 볼게요. 먼저 고객이 나에게 상품권을 사갑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돈을 주죠. 현금 받았어요. 됐죠? 금액은 이렇게 적을게요. 두 번째로는 나는 그 돈을 뭐라 처리해야 되느냐. 아직 물건 판 건 아니잖아요. 상품권 팔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선수금 미리 받은 돈 처리합니다. 됐죠?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그 상품권 들고 와서 물건 사가잖아요. 그럼 대변에 있던 선수금을 차변으로 보냅니다. 선수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는 상품 매출 혹은 상품권에 의한 매출이라고 해서 상품권 매출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얘는 수익 계정이고요. 자, 그러면은 상품권 매출은 이제 계정 과목 같은 게 나왔네요. 상품권이 회수된 시점. 그래서 이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할부 매출은 할부금이 회수된 시점으로 한다. 요거는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고 고객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고객에게 할부로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에게 돈이 하나씩 회수될 때마다 그 금액들을 수익 인식 시점으로 잡아야 되느냐인데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냥 처음에 물건 인도할 때 요거는 이제 판매 주의 혹은 판매 시점 인도 시점이겠죠. 이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끝냅니다. 돈은 따로 이렇게 늦게 받는 거는 부채로 처리해서 혹은 채권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산으로 처리해서 그렇기 때문에 할부 매출의 경우에는 판매 시에 바로 수익 인식합니다. 그래서 답은 우선 3번. 그 다음에 시용 매출은 매입자에서 표시 있는 시점 되겠죠? 그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수익의 인식 시기 틀린 것은 자, 용역이나 예약은 진행 기준이었죠. 그 다음에 상품이나 제품 매출은 판매 인도한 날, 시용, 매입의사 표시, 위탁, 수탁자가 위탁품을 넘겨받은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오정은 A사로부터 갑상품을 12월, 날짜가 이렇게 나올 때 체크 좀 해놓으면 돼요. 주문받고, 주문받은 상품을 12월 24일에 인도하였고, 그 다음에 돈은 100원을 다음과 같이 받는다. 돈 받는 날짜 보세요. 두 번으로 나눠서 받고 있죠. 그러면 수익의 인식 시점은 언제냐? 여기에 이제 할부거든요. 나눠서 받으니까 이제 할부 판매인데, 판매. 아까 우리 할부 판매라도 어떻게 한다고 했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인도 시점. 여기 보시다시피 요때 인도한 요 시점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보세요. 이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항목 이름만 쓰잖아요. 이게 사실은 재고자산 문제이긴 합니다만 수익의 인식 시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아직 안 팔렸다. 우리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 우리 거다, 내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창고에 없더라도 내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A부터 갑시다.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에 대하여 시용 판매입니다. 고객이 매입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럼 수익 인식이잖아요. 이거는 나의 재고자산은 아닙니다. 이제 내 거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답은 아니고요. 두 번째, 위탁 판매용 수탁자에게 제공한 것 중에서 현재 아직 보관 중이네요. 이건 나의 재고가 맞죠? 아직 내 거잖아요. 요거는 맞습니다. B가 들어가는 거, A는 아니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는 거 요렇네요. 4번도 일단 아니고,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했다. 판매한 순간 내 거 아니잖아요. C도 아닙니다. 그럼 이제 D가 맞겠네요. 답은 3번인데 볼게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판매자와,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선적지 도착지 인도 조건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사는 건지 파는 건지 좀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운송 중인 상황입니다. 바다 위에 있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해야지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판매자와, 내가 파는 사람이네요. 그럼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내가 파는 사람인데 아직 도착 안 했고, 도착지 인도 조건, 아직은 내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상품을 판매한 이후에 발생한 내역이다.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뭐냐? 여러분,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려면 아까 손익계산서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매출액 나왔잖아요. 이게 보통 순매출액을 뜻하고, 얘는 식으로 만들어 보면 총 매출액에서 더하는 건 없다겠죠? 빼기 매출, 뭐 환입, 또 다른 거 빼기 매출. 이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애누리 매출 할인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미치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하자로 반품되었다. 판매했는데 반품되었다. 환입이죠. 그 다음에 회수하지 못하여 외상 매출금 횟수를 포기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판매한 후에 상품의 하자로 10%를 환불해 주었다. 환불은 환입 아니면 애누리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애누리로 이렇게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조기 상환하여 10%를 할인해 주다. 이거는 매출 할인을 이야기하네요. 우선 답은 2번. 자, 살펴봅시다. 왜 2번인지. 외상 판매한 이후에 상품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거는 이미 판매 후에, 그 다음에 외상 판매했으면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이미 나왔죠. 근데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외상 매출금 횟수를 포기했다. 이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외상 매출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상품 매출은 그대로 수익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냥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이 지금 회수 포기하는 순간 대손 처리되면서 자산이 감소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7번.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요거 대응의 원칙,
맨 처음에 회계 이 책 앞부분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이런 거 할 때 제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하면서 예시로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예를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수익을 이렇게 인식했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비용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8번 영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용이란 말은 우리 아까 전에 보셨던 잠깐만 올려볼게요. 여기 있네요. 아까 우리 영업활동 이 부분 기억나세요? 여기 영업활동이었잖아요. 옆쪽에 영업. 그러니까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매출 원가, 판관비 이 두 개란 뜻이에요. 됐죠? 이게 영업비용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 매출 원가, 영업비용은 매출 원가, 판관비. 근데 아닌 것은 이랬잖아요. 해당하지 않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영업 외 비용이거나 난 법인세 비용인데 법인세 비용은 말 그대로 법인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 보시면 되고 영업의 비용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씩 찾아봅시다. 여기서 계정 과목이 뭔지만 뽑아낼게요. 거래처의 선물, 접대비죠. 접대비 물건 팔려고 하다 보니 거래처에 접대하는 거겠죠. 판관비입니다. 상품 홍보, 이거는 광고 선점비겠죠. 이것도 물건을 팔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판관비라고 볼 수 있겠고, 대손 발생하다, 대손상각비, 외상 매출금에 대한.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감가상각비도 기본적으로 800번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구호단체에 현금을 기부하다. 기부금 보이시죠? 대표적으로 아까 기부금이랑 이자 비용이랑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까지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하자 했어요. 영업의 비용으로서.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다음에 계정 과목 중 분류가 다른 것은 하나씩 보면 돼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 영업 외 비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얘도 영업의 비용. 그 다음 뭐 외환자손도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그냥 외환,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바뀐 거라서 그래요. 근데 소모품비, 얘는 뭐 우리가 관리비 혹은 판관비인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소모품비가 이렇게 필요하더라. 소모품비는 회사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소모품을 사다 보니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판관비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결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요 분개를 한번 하면서 좀 봐야 되겠네요. 10번 문제입니다. 2017년에 자동차 보험료 24개월분 날짜는 이렇게 되고 2년분 4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미경과분을 성급 비용 처리한 경우에 2018년도에 비용으로 인식할 보험료 금액은 얼마인가? 뭐 이런 이야기 하네요. 요거는 뭐 일단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잠깐 위에 거 좀 지우고. 자. 자, 이 날짜를 자세히 보시면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보험료, 내가 요 3년에 걸쳐진 부분인,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24개월 분이긴 합니다만, 요게 걸쳐지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뭐 냈나봐요. 이렇게. 요만큼 48만원을 한꺼번에 냈어요. 그리고 뭐 편급 비용 처리를 하든 뭐 보험료 처리를 하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요 보험료라는 거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이고요. 손익계산서의 정의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인식하겠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2017년도 분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이때 보험료 비용 처리 가능하고 2018년도 분은 또 2018년도에 보험료 처리하셔야 되고 2019년도 분은 또 2019년도에 해야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2018년도에 비용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 1년이거든요. 2017년과 2019년은 개월수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들이 아니에요. 총 24개월 중에서 24개월 중에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보세요. 3, 4 손가락으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3, 4, 5, 6, 7, 8, 9, 10 9개월입니까? 9개월 11, 12니 10개월이네 10개월 죄송합니다. 그럼 총 24개월 중에서 10개월에 해당되는 이렇게 월할 계산이 되는 거예요. 48만원에다가 24분의 10을 곱하면 2017년도 분에 해당되는 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 두드려 보겠습니다. 48만원 곱하기 10 나누기 24 20만원 나오네요. 그럼 2017년도 분은 20만원만 2017년도에 보험료로 비용 인식 가능 됐죠. 근데 2018년도는 딱 이렇게 1년이니까 1월부터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4분의 11을 48만원에다가 그냥 곱하면 계산할 것도 없이 24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딱 2개월 분이거든요. 24분의 이렇게 그러면 4만원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24만원 요만큼 이게 답입니다. 3번 체크. 요거는 이제 월할 계산을 할 줄 아느냐 결산을 할 줄 아느냐 그런 건데 단 한 가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이나 비용은 그 해에 발생한 것만 인식할 수 있어요. 내년 거는 내년으로 넘기셔야 되고 뭐 전년도 건도 전년도 이미 인식이 되었어야 되고 그런 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을 계산하시오. 영업이익 이건 손익계산서 그 틀을 암기 못하면 못 풉니다. 손익계산서 맨 처음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왔고 거기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은 반영하면 안 된다. 오케이. 자 매출액에서 보이시죠? 1억 원에서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 원가 여기 있죠? 빼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빼면 4천만원. 얘가 바로 매출 총이익이 된다.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틀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관비를 빼는데 판관비 어디 있어요? 광고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총무부직원 인건비 급여도 판관비입니다. 빼고 빼면 되겠죠. 이 두 개를 빼고 그 다음에 기부금이랑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비와 인건비를 고려하시면 빼고 빼면 3천만원 되겠네요. 11번의 답은 2번 3천만원 체크. 아시겠습니까? 이거 계산 문제는 전부 다 그 틀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정 과목들이 과연 뭔지 판관비인지 복리후생이 아니라 영업의 비용인지 그런 거 좀 체크하시고. 자 보세요. 또 영업이익을 산출한다 하잖아요. 영업이익 아까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포함되는 항목들의 합계액이라는 좀 독특하네요. 계산해라가 아니라. 그럼 뭐 찾아와서 동그라미 칩시다.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수선비도 우리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발생하는 겁니다. 수선비 복리후생비 직원들을 위한 거 요비교통비도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갔잖아요. 기부금 아니고요. 이자 비용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다 더해 보시면 답은 이렇게 체크.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이 문제는 또 영업이익을 계산해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해볼게요. 매출액에서 더하고요.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매출 총이익. 그럼 이제 매출 총이익은 500.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할 때는 영업이익 계산할 때 필요한 것들만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 판관비를 빼는데 급여 빼고요. 이자 수익 아니고요. 접대비 맞고요. 아니고요. 기부금, 처분 손실 아니고요. 배당금 수익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냥 주식 같은 걸 사다 보니 생긴 거거든요. 기타의 등산비도 아니지요. 자, 그러면 급여 접대비 반영하겠습니다. 400만원만큼 빼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 됐고요. 다음 14번. 다음 자료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계산하시오 라고 했죠. 이것도 그 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매출액에서 여기 더할게요. 매출원가를 빼면 이 두 개를 하시면 매출총이익이 나온다. 얼만데 40, 이렇게 되겠죠. 40만원. 그럼 1번, 4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매출총이익에다가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된다. 자, 판관비 찾습니다. 급여, 그 다음에 접대비 되겠죠? 이 두 개를 뺍니다. 두 개를 빼시면은 13만원이 빠지니까 27만원 이렇게 되고, 답은 일단 3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고려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기부금 빼고 이자 비용을 빼면 되겠죠. 그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인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단기순이익으로 점프가 됐네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법인세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20만원이 단기순이익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중 결산 정리분계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거의 뒷부분이라서 뒤에 넣었습니다. 재무상태표도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셨고 손익계산서도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일 뒤쪽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갑니다. 옳은 것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계정은 기말결산 시 공정가치법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세 가지 있죠.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증권. 여기서는 시장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건 뭐냐면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뜻합니다. 얘네들은 공정가치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공정가치는 기말 결산일 현재의 종가, 종가는 뭐 주식시장의 종가, 끝날 때의 가격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뭐가 틀렸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비유동자산은 사용에 의해서 가치가 감소가 되는데 가치 감소액은 정액법만 사용하여 산출한다. 우선은 비유동자산이라는 말은 뭐 여기서는 유형자산이나 뭐 무형자산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용에 의해서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우선 여기 이 표현 자체가 100% 맞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가치 감소하는 거는 유형자산과 그 무형자산이거든요. 나머지 뭐 투자자산, 요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틀렸는데, 설사 억지로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 감소액은 정액법만이 아니라 우리 배웠잖아요. 정액법, 정률법, 연소합계법, 생산자비례법 뭐 이런 거 배웠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은 서로 상계 처리하고 차액은 선수금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부가세를 좀 배우셨으면 이해가 가실 건데,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사올 때 매입세액이고요. 팔 때 매출세액이거든요. 서로 상계 처리하고까지는 맞아요.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나중에 내야 되는 세금 혹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 안 냈고 그러니까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내야 될 세금은 아직 안 낸 거고 환급받아야 될 건 아직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수금이 아니라 미지급 미수로 처리해야죠. 미수로 이렇게 처리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린 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은 기말 결산 시에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임시계정, 임시계정의 뜻은
기말 결산식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없앤다. 그리고 임시개정 두 가지 더 있었습니다. 현금과 부적과 인출금까지 총 4가지가 세트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미실현이익이란 말 나오네요. 미실현이익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요거 우리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해서 그 유가증권 파트 할 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혹은 평가손실,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혹은 손실. 이게 왜 미실현이냐면 보시다시피 아직 평가만 했을 뿐이지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쥐게 되는 건 없잖아요. 그쵸? 이건 손실이 아니고, 평가 이익 혹은 손실이랬죠. 맞네요. 그 손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평가인데 실질적으로 평가만 했을 뿐이지 뭐 실제로 손실 나거나 실제로 돈 얻은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실현 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현됐다라는 말은 돈을 실질적으로 얻는다든지 실질적으로 돈을 손해 본다든지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단지 이 평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답은 4번 체크. 자, 일단 두 문제만 더 하고 잠시 끊었다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에 의한 매출 애누리와 환입에 대한 올바른 회계 처리는, 얘네들은 두 개 다 차감 항목이라는 거 그냥 기억하시고 계시죠? 따로 뭐 요건 해설할 게 없네요.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총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딴 데서 차감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제조업을 운영하는 A회사가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받을 권리,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라면 다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자산 밑에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동명이인들이 다 하나씩 딸려 있어요. 코드 번호는 좀 다 다르고요. 그거 아셔야 되고, 다음에 손익계산서 중 변동하는 것은, 일단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기본 분계가 차변의 대손 상각비 설정할 때 분계예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거든요. 각각의 금액이고요. 그리고 대손 상각비 같은 경우는 비용 계정, 차변이 있으니까 발생. 얘는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잖아요. 차감적 계정, 평가 계정. 오케이. 재무상태표 계정이라는 뜻이죠. 그 고관점 하에 보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비용 중에서 어떤 비용이 변동되냐 이런 건데, 여러분 대손상각비는 제가 판관비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는 이제 판관비입니다. 대손상각비 판관비. 근데 여러분 좀 체크하셔야 될 게 있네요. 우리가 그냥 대손상각비가 되기 위해서는 요거 캐치하신 분 있으시죠? 대단하신 겁니다. 그냥 대손상각비가 되려면 장기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이어야 되죠. 그죠? 근데 장기 대여금 요거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러므로 그냥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네요. 자, 이 관점에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 항목 중에서 뭐가 변동되는데, 그래서 영업의 비용 위에 있는 거는 변동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아래 있는 거를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자, 매출 원가 얘랑 매출 총익, 영업이익은 다 영업의 비용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 암만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변동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래 있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 이거는 법인세 차감 전 비용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비용을 생략할 수도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회차는 여기서 손익계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차에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들만 모아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